먼저 인사 말씀 먼저 듣고 시작할까요? 안녕하십니까. 음악 만드는 김한주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여기서 영화 같이 보셨잖아요. 네. 네, 어떠셨어요? 이제 보통 GV 같은 영화 행사가 섭외가 되면은 스크리너라고 해서 이제 영화를 미리 감상할 수 있는 뭐 링크나 파일을 전달받곤 하는데, 이제 그렇게 전달받은 링크를 통해서 집에서 감상할 때와 극장에서 감상할 때는 정말 차이가 크구나를 역시나 체감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영화 재밌게 보셨나요? 네, 영화 원래 이제 사프디 형제 시절 때부터 이제 팬이어가지고 뭐 전작들 되게 좋아했고, 그리고 다들 뭐 감상하는 동안 음악 다 들리셨겠지만은 이 음악을 만든 다니엘 로파틴이라는 음악가의 광팬이기도 해서 이제 워너트릭스 포인트 네버라는 이름으로 이제 따로 프로듀서 활동을 하는데, 이제 그 프로젝트로 내한 공연 왔을 때 제가 오프닝 액트도 했었고, 어쨌든 간에 너무 제가 마음 다해 좋아하는 뮤지션이어서 더더욱이 즐겁게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무래도 김한주님 모시고 이야기를 하는 자리다 보니까 영화에서 음악 이야기를 중점적으로 해보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영화 보시면서 음악 부분이 아마 계속 귀에 많이 꽂혔을 텐데,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이미 알려진 곡들을 쓰는 그런 스코어들을 쓰는 부분이 하나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지금 말씀해주신 다니엘 로파틴이라고 하는 이 영화의 음악을 총괄한 프로듀서이자 이 음악가가 직접 만든 또 스코어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같이 이야기를 해보면서 그 외에도 뭐 배우들의 연기라든가 이 캐릭터들의 특징이라든가 하는 이야기를 함께 한 1시간 정도 이야기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영화는 1950년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영화 속에서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하기로는 52년 정도로 이야기가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실제로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제 들리는 음악들을 떠올려 보시면 대체로 80년대 곡들이 꽤 많이 쓰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실 50년대 영화면 당연히 50년대 음악 써야 되는 거 아니야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영화는 그걸 일치시키지 않는 데서부터 약간 특이한 음악 사용법이 있지 않나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이제 이야기할 곡이 오프닝입니다. 그 오프닝에서 이제 이 Forever Young이라고 하는 알파벳의 곡이 쓰이면서 이 영화의 어떤 분위기를 잡아가는데요. 오프닝 어떠셨어요? 일단 Forever Young이라는 곡이 이제 나올 때의 장면이 레이첼과 마티의 러브씬이었죠. 신발을 찾으러 들어가는 척하면서 이제 뭐 키스도 하고 이런 상황들에 쓰인 음악인데, 그런 러브씬을 좀 더 로맨틱하게 저희가 볼 수 있게끔 기능해준 그런 트랙이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음악 자체가 사실 다니엘 로파틴이 작업한 오리지널 사운드 트랙인 것처럼 착각되게끔 다니엘 로파틴과 조시 샤프디가 이제 펼치고자 하는 영화 음악 세계와 굉장히 닿아있는 텍스처의 음악이어가지고, 그 절묘함에 이제 뭔가 제가 이마를 한번 탁 때리게 되는 또 모먼트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사실 음악을 만들든 뭐 영화를 감상하든 어떤 작업이건 이제 앞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어떤 식으로 오프닝을 하고 어떤 식으로 도입을 전개하느냐, 그런 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그 점에서 이런 선곡들은 굉장히 뭔가 기능적으로 빛났던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오프닝이라고 하는 게 중요할 수밖에 없는 게, 일단 초입이 어떤 인상을 주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내가 어떤 걸 듣게 될지를 기대하는 것으로도 연결되는 게 이 초반 음악의 굉장히 큰 효과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 알파벳의 곡이 처음에 나오면서 영화가 시작을 하게 되는데요. 네, 다시 한번 이제 아까 얘기했던 50년대 이야기인데 80년대 음악 같습니다. 라고 하는 부분으로 이제 넘어가 볼까 합니다.
일단 음악적으로 얘기를 하면 80년대 음악에서의 굉장히 큰 특징들이라고 하면 어떤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일단은 80년대 이제 영화에 많이 쓰인 음악들은 80년대 음악들 중에서도 뭔가 뉴에이지 신스팝 같은 곡들이 많이 사용이 됐는데 80년대 이전에는 신디사이저를 포함한 전자악기들이 실험음악을 위한 소재로 쓰이는 경우가 많았어요. 뭐 스톡하우젠이나 이런 현대음악가들을 위한 도구로도 많이 사용이 됐었고 80년대 들어서면서 이제 팝 음악에 사용할 수 있는 전자악기들이 많이 개발이 되기 시작했고 신디사이저를 이제 휴대할 수 있다라는 좀 더 모티브를 제공해주는 시기이기도 했어요. 80년대가. 그래서 대중음악 시장에 이제 그런 배경을 이제 기반해가지고 새로운 정서의 음악들이 많이 나오게 되고 그리고 이제 특정 패턴을 시퀀싱할 수 있는 장비들도 많이 개발이 됐었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제 영화 보시다가 뭐 이렇게 띵똥띵똥 하는 소리들이 반복적으로 날렵하게 재생되는 모먼트들이 있었을 텐데 그런 이제 패턴을 재생시켜주는 시퀀서들의 개발도 80년대 때 굉장히 많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런 이제 70년대까지에는 조금 생소했던 표현들이 뭔가 그런 기술의 발전과 동시에 개발되는 그런 시기였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신스팝적인 관점에서는요. 그리고 이 감독이나 이 다니엘 로파티 인터뷰를 보면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일단 이 영화가 시작이 된 거는 영화에 나오는 이 마티 마우저라고 하는 주인공의 영감을 준 실제 인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미국의 탁구 선수였던 이름도 똑같아요. 그래서 마틸 아이스원인가 하는 선수가 있는데 이 선수의 영상을 감독이 보고 저 사람 좀 재밌는데 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이야기를 생각을 하다가 이제 그때 하필이면 또 영상은 50년대 영상을 봤는데 자기가 듣던 음악은 80년대 음악이었다는 거예요. 그 두 가지를 매치시켜서 이제 나이를 먹은 이 마티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손녀하고 같이 이제 뭐 공연 Tears for Fears가 나오니까 이제 그런 공연에 가서 뭐 음악을 들으면서 옛날 이야기를 회상하는 약간 이런 식으로 이 두 시대가 맞붙는 것을 약간 생각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원래는 영화에 이제 촬영을 했던 그 엔딩 장면도 있었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나이가 든 이 마티 마우저가 나오는 그런 씬도 있었다고 하는데 이제 그런 것들은 다 빠지고 여러분이 보시는 형태로 영화는 완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두 시대가 만난다는 거는 그런 뜻도 있겠습니다만 사실 지금 설명해 주신 것처럼 이 신디사이저라고 하는 악기가 영화 전반적으로 굉장히 큰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게 시대적인 분위기를 확 느끼게 만드는 방식의 악기 사용이기도 하지만 저는 이 탁구라고 하는 스포츠하고도 굉장히 좀 절묘하게 어울리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설명해 주시면서 그 약간 띵동띵동 거리는 그 사운드를 말씀을 주셨는데 실제로 이제 그런 게 이 탁구를 핑퐁이라고도 하잖아요. 이런 소리들을 같이 연상시키는 악기로서도 시니사이저를 이야기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느낌이 있었는데 그 부분은 어떠셨나요? 일단은 이게 짚어주신 그런 부분도 뭔가 와닿는 그 표현이었던 것 같고 사실 다니엘 로파틴이 이제 신디사이저 음악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사람이라서 그랬다고 저는 심플하게 생각을 그냥 하고 있긴 하거든요. 물론 이제 탁구라는 소재랑 어울리는 소스이기도 한 것 같아요, 신디사이저가. 왜냐면 이제 아까 얘기했던 시퀀싱 기술, 이제 반복시키는 기술 그런 것들이 탁구의 랠리와 뭔가 비슷한 호흡처럼 느껴질 수도 있고 그리고 80년대 때 주로 사용된 이제 FM 신서시스라는 게 있어요. 야마하에서 DX7이라는 제품을 개발하면서 발명한 그 전기 합성 신디사이저 방식인데 그 FM 신서시스 특유의 소리가 뭔가 탁구나 이런 스포츠 구기 종목에서 느낄 수 있는 타격감과 비슷한 인상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도 저는 또 하거든요. 이제 그런 게
그런 텍스처가 도드라지는 음악이 80년대에 주로 많이 나왔고, 그래서 80년대 때의 음악을 뭔가 조지 사프디와 다니엘 로파틴이 채택을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합니다. 지금 음악 얘기로 쭉 시작을 했는데 일단 뭐 이 마틴 슈프림이라는 영화를 얘기를 하면서 이 주인공 캐릭터를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얘기 좀 해보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이 주인공 마틴 마우저라는 이 친구 어떠셨나요? 일단 쓰레기라고 생각을 하고, 뭐 그쵸. 근데 이제 영화 특히 이제 마틴 슈프림처럼 내러티브가 이제 뚜렷한 영화를 볼 때는 이 주인공이 하는 행동이나 선택들을 저희가 어떻게 보면은 미화해서 본다거나 뭐 합리화된 것처럼 받아들인다거나 그럴 수 있는데, 그 감독이 이제 당연히 그런 상황을 바라진 않았을 것 같고, 뭔가 이 마틴 마우저라는 인격을 가진 캐릭터를 사프디 영화 특유의 스트레스성 소재로 쓰기 위해서 설정해 놓은 것 같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전작들을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진짜 영화 보면서 개빡치거든요. 뭐 원컷 젠스도 그렇고 굿타임도 그렇고 계속 스트레스 받다가 영화가 이제 끝나는데, 이제 관객들한테 그런 스트레스를 주는 뭔가 탁월한 소재였던 거죠. 마틴 마우저라는 이제 인간 쓰레기는. 근데 저희가 이 마틴 마우저를 그냥 쓰레기로만 볼 것이냐는 또 거기서 선택지가 갈린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제 누군가는 뭔가 공감할 수 있는 구석이 있는 입체적인 인물일 수도 있다고 봐요. 저는 특히 뭔가 뭐 어떤 자기가 갖고 있는 꿈이나 목표를 위해서 좀 일상에 대한 그 포기라고 해야 될까요? 뭐 소모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걸 주저없이 하는 사람들한테는 더더욱이 뭔가 공감대를 일으킬 수 있는 캐릭터일 수도 있는데, 여튼간에 뭐 이제 제가 해석하는 마틴 마우저는 카프디 영화의 특유의 맛을 잘 이렇게 특유의 풍미를 좀 뭔가 극단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뭐 마라 소스 같은 그런 캐릭터 정도로만 해석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네, 마라 소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실제로 좀 그런 느낌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인물이 어떤 안전한 지대로 들어가는 이야기로 끝나지 않을 거라는 느낌은 영화 초반만 봐도 아마 바로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끊임없이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으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이그 구두 가게에서 그 여자친구를 만나는 장면부터도 이 사람은 어떤 것도 평화롭지 않고 평범하지 않고 이런 느낌으로 시작을 하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만, 영화 중반부를 지나가면서부터는 정말 계속 어떡하지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고 저 사람이 저지르고 있는 어떤 행동들이 계속 연쇄 반응을 일으켜서 점점 큰 문제들을 불러오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은 뭐 이따가 질문을 한번 드리겠습니다만 마지막 장면에 마틴은 왜 울었을까? 아니 이게 처음에는 저도 영화관에서 영화 처음 봤거든요. 근데 처음 봤을 때는 갑자기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갑자기 운다고? 갑자기 뭐 반성하는 거야? 감동하는 거야? 라는 생각을 했는데, 생각을 하면 할수록 저 눈물은 뭐였을까라는, 왜냐면 처음에 이 아이를 보고 확 눈물을 흘린 다음에 표정을 좀 더 잡아줍니다. 그리고 끝나요. 근데 그때 표정은 약간 뭐라고 말하기가 힘든 부분이고, 그 힘든 상태에서 설명하지 않고 영화가 끝나버리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느끼고 있는 건 뭘까라는 생각을 조금 더 해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이따가 김한주님께도 그 마지막 장면의 표정은 어떤 뜻이었을까를 한번 여쭤볼 생각입니다. 근데 어쨌든 이 이야기가 전반적으로 영화 전체적인 사운드 설계, 음악 설계 자체가 마틴 마우저라고 하는 주인공을 닮아있다는 생각도 좀 했거든요. 뭐냐면 처음부터 꽉꽉 눌러 채워서 여백이 없는 정도로 사실은 사운드가 쉬지 않고 나오는 영화라는 게 이 작품의 또 굉장히 큰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사실 영화 시작한 때부터 조용할 때가 별로 없는, 근데 조용할 때가 없는 데는
영화를 음악을 계속 틀어주기 때문이기도 하고 마티 마우저가 계속 사건을 치고 있기 때문에 소리가 계속해서 꽝꽝꽝꽝 들어가는 식으로 이야기가 꽉 차 있다는 느낌인 거예요. 그래서 사운드 자체가 이 마티 마우저라고 하는 하나의 캐릭터를 잘 보여주는 방식으로 설계되어 있다라고도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영화 관련해서 감독 조시 샤프디 감독 인터뷰를 쭉 보다가 실제로 이 시나리오를 쓰던 시기에 감독이 가브리엘 노래에 빠져서 1000번도 넘게 곡을 들었다라는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영감을 얻은 영상에 노래를 입혀보기도 하고 이런 과정을 거쳤다고 하는데요. 혹시 김한주님도 곡 작업하실 때 이렇게 특정한 곡에 꽂혀서 1000번도 넘게 한 곡을 되풀이해 듣는다든가 하는 일이 있으신가요? 1000번 정도는 아닐 것 같긴 한데 그 드물게 뭔가 있는 것 같기는 해요. 사실은 근데 제가 10대 때 이후로는 음악을 잘 반복해서 듣지는 않긴 하거든요. 왜냐면 이제 이 음악이 뭐 직업이기도 한 상황이다 보니까 빨리 새로운 걸 더 들어야지 라는 생각도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러다가도 뭔가에 꽂혀서 반복 재생하는 경우가 있기는 하죠. 그게 이제 뭐 올해 들어서는 그 윗스라는 이제 밴드가 있거든요. 그 밴드가 약간 록 음악 같은 걸 하긴 하는데 좀 더 뭐 순수한 감성이 느껴지는 무언가를 이제 표현하는 팀인데 그 팀에 이제 Can I Hold You였나 뭐 하는 그런 곡이 있어요. 그 곡이 포함된 앨범을 굉장히 반복해서 들었던 기억이 있고 그 앨범은 99년에 나온 앨범인데 뭔가 그렇듯이 이제 과거에 좀 나온 지 좀 10년 이상, 뭐 20년 이상 된 그런 음악들이 가지고 있는 또 이제 힘이 따로 있다고 생각도 해서 80년대 음악들이 되게 좋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음악도 그렇고 뭔가 여러모로 예술 작품이라는 건 시간이 좀 지나야 더 좋게 느껴지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다고 생각해서 그 이유를 논리적으로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옛날 노래를 그런 식으로 듣는 경우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다음 질문은 이 곡 어쨌든 이 영화에서 80년대 곡들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만 그 외에도 80년대적인 사운드 같은 것들을 현대 2026년 기준으로 새롭게 재해석해서 들려주는 부분들도 좀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혹시 들으시면서 그렇게 예전 사운드를 요즘 스타일로 바꾼다라고 했을 때 그런 포인트 같은 게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지 좀 궁금했거든요. 일단은 그러니까 대체로 바꾼다고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요. 뮤지션들 작업하는 저도 그렇고 옛날 음악의 영향을 받아서 그걸 현대적으로 바꿔서 표현한다? 라기보다는 옛날 음악을 이제 현대에 와서 그대로 구현을 한다고 해도 어차피 똑같이 안 나와요. 기술적인 이유가 됐건 정서적인 이유가 됐건 결국에는 그렇게 새로운 게 나오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뭐 그런 태도들일 거라고 저는 유추를 하고 있고 뮤지션들에 대해서는 그리고 아마 많은 생각을 하지 않을 거예요. 특히나 다니엘 로버틴 같은 경우에는 생각보다는 좀 더 직관적으로 본인이 추구하고자 하는 어떤 사운드에 대한 어떤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그 인상이 우선이 되는 사람처럼 저는 느껴져가지고 옛날 음악을 들어서 현대에 와서 내가 이걸 어떤 역할을 하면서 만들어야 되지? 보다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어떤 판타지나 추억에 기반해서 그냥 음악을 만들어 버리는 거기도 하니까 그렇게 저는 설명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도 듭니다. 네, 지금 말씀해 주신 거 듣다 보니까 사실 이 재해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후대에 와서 그런 음악들을 해석하고 뭔가 그런 음악들에 대한 분석을 하는 관점인 거지 실제로 이 창작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계속해서 내가 하고 싶은 음악의 어떤 지향점을 생각하고 창작을 하는 과정 중에 있을 뿐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기도 합니다. 이 음악과 이미지의 간극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일치하지 않을 때 오히려 새로운 의미를 만들어낼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다음에 실리카겔의 뮤직비디오나 공연 연출에서도 이런 방식들을 좀 즐겨 쓰신다라고 느끼기도 했었는데요. 실제로 공연에서 배경에 트는 영상 같은 것들이 음악을 좀 더 넓은 층위에서 이해할 수 있게 도와주는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티 슈프림 보시면서 이 장면 음악 진짜 좀 재밌다라고 생각하셨던 그런 장면들이 있다면 한 세 장면 정도 이야기를 해보면 어떨까 싶은데요. 네, 일단 혹시 가장 먼저 기억나는 장면이 있다면 어떤 장면일까요? 이제 음악의 쓰임을 포함해서 그냥 영화 전체에서 굉장히 기억에 남았던 장면은 마티가 호텔에서 씻다가 그 욕조체로 무너지는 그 장면이기는 했어요. 너무 어처구니가 없어가지고 그냥 조지 서프디는 그냥 가버리는구나 라는 이제 생각을 하는 연출이었고, 제가 다니엘이었다면은 이제 편집본을 받고 이 장면을 봤을 때 여기다 무슨 음악 넣지라는 생각을 하면서 되게 신났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일단은 첫째로는 그 욕조체로 무너지는 그 호텔 욕실 씬이 생각이 일단 나고, 두 번째로는 엔도와 경기를 할 때 나오는 테마가 있어요. 사운드 트랙 앨범에도 엔도스 게임이라는 제목으로 갖고 있을 텐데, 그 곡이 이제 각 다른 버전으로 두 번 나오거든요, 영화에. 처음에는 그 영국에서 선수권 할 때 엔도 경기 장면에 나오고, 두 번째로는 이제 마지막 마티와의 엔도의 이제 그 결승전처럼 돼버린 그 경기에서 또 그 테마가 나오는데, 이제 이 영화가 탁구를 소재로 하지만 저희가 스포츠 영화로 보기 좀 어려운 부분도 있잖아요. 근데 엔도가 나올 때마다 이거 탁구가 소재인 영화일지를 되게 깨닫게 돼요. 엔도의 그 언근진한 표정 때문에. 근데 그런 엔도의 캐릭터랑 굉장히 잘 부합하는 사운드 트랙이었던 것 같아서 엔도스 게임이라는 그 곡이 뭔가 되게 그 묵직한 다니엘 로퍼틴 특유의 신스 베이스가 쿵쿵하고 이제 처음에 시작이 되는데, 그러다가 다니엘 로퍼틴 특유의 그 스퀘어 파형의 뭔가 신디사이저 톤들이 막 쌓이기 시작해요. 켜켜이 쌓이는데, 그런 게 엔도 선수의 그 엉근진함과 약간 어떻게 보면 좀 유머러스하게 보이기도 하면서, 근데 그 세계 최강자라는 위용에 어울리는 뭔가 포스도 느껴지기도 하고, 그래서 음악이랑 이 캐릭터가 잘 붙는다라는 생각이 그 장면도 얘기를 해보게 되고, 세 가지라고 하셨으니까 하나를 더 꼽자면 이제 그 같은 영국 선수권 경기의 준결승, 그 클래치키라는 그 벌꿀남, 그 사람과 이제 마티의 약간 퍼포먼스성 경기가 랠리가 있었잖아요. 그 후에 매치 포인트가 돼서 결착을 딱 내고 마티가 이제 팔을 쭉 뻗을 때 동시에 나오는 음악이 있거든요. 그게 사운드 트랙 앨범에는 퓨어 조이라는 제목의 짧은 트랙으로 수록이 되어 있을 텐데, 그 장면도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게 기분이 너무 좋았어요. 그 장면 자체가. 그 앞에 재밌게 게임 해주고 마티가 이제 승리하면서 딱 그 쾌가 느껴지는 트랙이 타이밍 맞게 나와줘가지고, 그래서 그 장면도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사운드 관련해서 저도 좋았던 장면 얘기를 해보면 일단 저는 사운드도 사운드인데 영화의 어떤 그런
그런 리듬감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너무 좋았던 대목 중에 하나가 사실 그 개를 찾으러 가는 장면 있잖아요. 개를 찾으러 두 번 갑니다. 그죠? 두 번째는 이제 많은 사람들이 죽는데 첫 번째 이제 밤에 낮에 이제 가는 그런 대목이 있는 거죠. 근데 처음에는 이제 개를 찾으러 가서 찾을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뭔가 이래저래 문제가 생기면서 이 레이첼은 이 집을 거의 부수다시피 하고 마티를 데리고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 다음에 그 친구라고 해도 될지는 모르겠지만 친구는 사실 아닌 것 같죠. 근데 어쨌든 그 집에 이제 다시 돌아가서 이제 그 집에 머물려고 하는데 이 딘이라는 친구가 이제 나가라고 하면서 이제 벌어지는 이어지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엄청 긴장감 있게 연출을 하다가 이제 이어지는 대목에서 이제 이 레이첼이 갑자기 연기를 하면서 오늘 밤은 여기서 묵고 갈 수 있게 분위기를 만들죠. 근데 그때 이제 눈물을 흘리는 상황이 되니까 마티가 이렇게 울지 말라는 식으로 이렇게 멍 있는 데를 이렇게 만지는데 그때 화장이 지워지면서 이게 사실은 화장이다. 멍든 게 아니었고 자기가 집을 나오게 된 과정에 대해서 거짓말을 했다라는 사실이 알려지는 대목이 있습니다. 근데 그 흐름이 엄청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상황에서 안도감을 느끼고 그 다음에 이 둘의 관계를 이어줬던 굉장히 중요한 어떤 것들이 거짓말이었다는 게 알려지면서 약간 헛웃음이 나오는 실제로 이제 오늘 극장에서도 많은 분들이 웃으셨는데 이제 그런 식으로 약간 헛김을 빼는 느낌으로 웃게 만드는 대목들이 몇 개가 있는 거죠. 근데 그 중에 하나가 그 장면에서 굉장히 좋았고 말씀해주셨던 그 마지막에 그 엔도 선수하고 하는 게임 장면은 너무너무 중요한데 이제 거기에서도 여기도 게임을 두 번 하죠. 한 번은 약속한 대로 14대 21인가 하는 점수로 지는 경기를 한 번 하고 그 다음에 진짜 경기를 한 번 더 합니다. 근데 그 두 번째 경기로 넘어갈 때는 이제 처음에 점수가 나기 시작을 하다가 이제 18대 18쯤 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 경기가 막 과열되는 느낌이 됐을 때 잠깐 음악이 안 나오는 대목이 있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이 영화가 계속해서 음악을 꽉꽉꽉 채워서 쓰다가 어떤 대목에 이르러서 잠깐 이 음악 없이 경기 사운드만 가지고 진행을 하는 대목이 있는데 이런 식으로 음악이 빠지고 현장감이 있는 경기 사운드만 가지고 진행을 하는 이런 대목들도 영화가 굉장히 공들여서 사운드를 설계했다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대목이었습니다. 이 음악 작업을 한 다니엘 로파틴이 마티가 치는 탁구 경기와 그다음에 마티의 정신 상태 사이에 실질적인 차이가 없었다라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마티는 활기차고 에너지가 넘치지만 아무도 마티를 믿지 않는다라고 하는 게 이 이야기에서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데요. 이 탁구라는 경기가 음악에 반영된 얘기를 조금 더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최근에 예를 들면 테니스 경기를 가지고 이런 영화를 만드는 경우들도 있었는데 이제 그런 때 탁구 경기보다 테니스 경기는 조금은 더 파워풀하면서 호흡이 긴 느낌이라고 하면 이 경우에는 호흡이 훨씬 더 짧고 경쾌하고 그런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을 했거든요. 네. 그 탁구 경기 특유의 타격감이 음악적인 영감이 될 수도 있었다는 생각은 들어요. 다니엘이 사용하는 어떤 되게 퍼커시브한 소리들이 이제 그런 소리들이 아까 얘기했던 시퀀서를 통해서나 아니면 다른 방식을 통해서 그 미니멀리즘 기법으로 표현되거든요. 미니멀리즘 기법은 미니멀리즘 음악을 만드는 현대음악 사조라고 해야 될까요? 장르 같은 게 있었어요. 필립 글래스라는 작곡가가 특히 이제 그쪽에서 유명한 분인데 뭔가 반복되는 패턴이 묘하게 틀어졌다가 다시 일치했다가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가 또 다시 그 반복되는 1주제로 돌아왔다가 그런 방식의 음악인데 그런 영향이 엿보이는 뭔가 그런
트랙들이 마치 탁구 경기에서 빠른 랠리가 주고받아지듯 연출이 되었던 것 같고, 네, 탁구와 음악의 연관성은 이 정도로 저의 의견을 드려봅니다. 그러면 이번 질문은 만약에 마티 슈프림의 영화 음악 감독을 맡았다라고 한다면 혹시 추가하고 싶은 음악이 있으실지 여쭤보고 싶은데요. 이 영화 음악에 실제로 쓰인 곡들도 너무너무 좋은 곡들이 많지만 보다 보니까 나라면 이런 곡도 한번 추가해 봄직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곡이 있을까요? 추가라는 느낌보다는 만약에 조시 사프리가 저를 섭외했다 라고 치면은 뭐 너무 탁월한 이제 방향성이긴 했지만 이제 이거를 피해서 대답을 해보자면은 사실 80년대 음악이건 뭐 50년대 음악이건 그런 시대적인 음악 배경은 그다지 중요하지는 않다고 저는 보고 있긴 하거든요. 마티 슈프림이라는 영화 톤에 어울리는 좀 더 원시적인 전자음악 곡들이면 된다라는 그냥 심플한 저의 생각이 들어서 그게 뭐 영화에 실제로 쓰인 Tears for Fears 같은 밴드의 음악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방금 얘기 드린 뭔가요 원시적인 전자음악, 원시적인 신스팝 느낌은 이제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뭐 MGMT나 애니멀 컬렉티브 같은 밴드들이 표현하는 음악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음악들도 잘 어울릴 거라고 생각이 들긴 하는데 근데 제가 만약에 이 음악 감독이라면 저는 기성곡 삽입을 최소화했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최대한 오리지널 스코어로 더 좀 만든다는 선택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만 너무 잘 해주셔가지고 제가 뭐 감히 이렇게 말을 하는 게 의미가 없는 것 같기도 하고 뭐 그러네요. 근데 사실 이 알려진 곡을 쓰는 것에 리스크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알려진 곡들 같은 경우는 듣는 사람들이 자기가 알고 있는 곡을 들을 때는 즉각적으로 어떤 특정한 시대를 회고하게 되기도 하고 아니면 내가 그 곡을 들었을 때 개인적인 경험을 끌어오기도 하기 때문에 이런 곡, 알려진 곡들을 쓸 때는 사실은 이 영화와 잘 맞는다 아니다에 대한 저마다의 판단이 굉장히 분명하게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오리지널 스코어를 쓰는 것보다는 이렇게 삽입곡을 쓰는 경우에는 조금은 더 리스크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그 부분은 혹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도 굉장히 공감이 되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리스크가 있는 만큼 또 리턴이 있는 선택이기도 하니까 그런 향수가 누군가에게는 이 영화를 감상함에 있어서 굉장히 도움이 될 수도 있고 그런 거라고 생각해요. 장단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사실 그 해석의 여지가 갈린다는 리스크보다는 저는 행정적인 리스크가 더 크게 보이는 것 같아서 뭐 저작권 관련이라든지 뭐 이 음악을 쓰기 위한 어떤 화이트 리스팅 작업들이 이제 있었을 텐데 그런 것들이 이제 이 영화가 유통되는데도 꽤 애로사항을 꼽히게 하는 뭐 그런 요소들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 네, 실제로 영화 감독님들이 그 지금 말씀해주신 행정적인 문제들, 이 저작권료를 지불하고 이걸 싣는 것이 필요한가를 두고 그러니까 영화의 곡이 어울리고 안 어울리고를 떠나서 실제 이미 존재하는 곡을 쓰는 경우는 그 문제 때문에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래서 네. 제가 갑자기 떠오르는 얘기가 있어가지고 이 얘기를 하다가 제가 앞전 질문에 MGMT라는 밴드 얘기를 했잖아요. 그 스킨스라는 영국 드라마에 시즌 1이었나 2의 마지막 장면에 MGMT의 Time to Pretend라는 음악이 쓰여요. 그래서 그 장면을 좋아해서 다시 보기 위해서 스킨스의 그 화를 재생을 했는데 다른 음악이 나오는 거예요. 외지하고 검색을 좀 해보니까 추후에 권리 문제가 생겨가지고 그 다른 뭐 미국 음악으로 바꿨다라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리스크를 안고 작품을 만들어야 되는 부분들이 또 있을 거라는 이야기를 갑자기 떠올라서 꺼냈습니다. 영화 음악 작업도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예. 예. 작업 직접 하시면서는 어떠세요? 사실 우리는 영화가 이렇게 음악이 다 들어간 상태로 만나잖아요. 근데 영화 음악 하시는 분들은 음악이 아예 없는 상황에서 그냥 그 촬영본을 보통 받아서 그때부터 작업하시는 경우가 많아서 실제로 작업을 해보시니까 어떠세요? 이 어떻게 접근을 해서 이야기와 음악을 매치시켜서 만들어가게 되시는지. 근데 일단 작품마다 좀 많이 다르긴 한데요. 지금 제가 준비 중인 작품은 최이다라는 감독님과 같이 작업을 하고 있고 언제 세상에 공개될지 모르겠지만은 그 작품의 경우는 감독님과 저와의 대화가 되게 큰 준비 과정에 큰 영향을 주고 있어요. 감독님도 이제 다니엘 로파틴의 굉장한 팬이셔가지고 뭐 이제 이런 작품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요? 뭐 이제 이런 대화를 나누곤 하죠. 그래서 제가 아직 그 촬영에 들어가지도 않은 작품이긴 해가지고 그런 대화에서 얻은 그 인상을 통해서 그냥 제가 마음대로 곡을 일단 만들어 보고 있고 이제 그런 케이스가 있을 수도 있지만 어떤 영화는 촬영이 끝나고 연락이 오는 경우도 있어요. 음악이 필요하다고. 그런 것들은 이제 영상을 받아볼 수 있잖아요. 뭐 가편집이 됐건 가편집본은 보통 이제 감독님이 생각하는 어떤 레퍼런스 음악들이 삽입되어서 전달이 되는데 뭐 그 레퍼런스에 맞게 만들어 드리는 경우도 있고 만약에 그냥 아무 소리도 없이 보내줬다 하면은 오히려 사실 저는 그런 경우가 편할 때도 있는 게 영상에서 그냥 그 들리거든요. 음악이 삽입되어 있지 않아도 이렇게 넣으면 되겠다가 직관적으로 바로바로 느껴져서 보통은 영상 음악은 작업하기 수월해요. 이미 이제 이미지가 나와 있는 거에 제가 지금 머릿속에 떠오른 것들을 기록만 하면 되니까 여러 그런 패턴들이 이제 있고 작품마다 작업되는 방식은 많이 다르다. 이 마티 마우저라고 하는 주인공 이야기 그다음에 엔딩 얘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요. 일단 아까 잠깐 얘기 나왔습니다만 엔딩에서 마티 왜 울었을까요? 이걸 저는 사실 그 울음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을 못 해봤는데 아까 이제 언급을 해주신 직후에 일단 즉흥적으로 좀 생각을 해본 바 마티 같은 성격의 캐릭터일수록 마티는 뭔가 야망이 있고 그걸 이루려고 하고 그리고 유대인이라는 정체성에 대한 프라이드가 있고 미국인이라는 정체성에 대해서도 어필하려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죠. 그리고 때때로는 여러 가지 결정들이 이제 되게 마초적으로 보이기도 하는데 이제 이 특징들을 조합해 보면 이 사람은 굉장히 보수적인 인물이구나라는 결론이 나오게 되는 것 같아요. 그 보수적인 인물 저희가 이제 현대에 와가지고 다양한 가족 형태에 대한 이야기를 하잖아요. 뭐 대한가족, 뭐 정상가족 뭐 이런 표현들이 있는데 뭐 정상가족이라는 표현은 진짜 좋아하는 표현은 아니긴 하지만은 마티라는 캐릭터 배경을 가지고 있는 인물이 현실 세계에 있다고 치면은 어떤 그 가족의 정상성 그리고 자기가 가장이 된다라는 어떤 또 다른 야망에 대한 달성에 대한 욕구가 클 거라는 생각도 들어요. 당연히 뭐 남자가 됐으면 당연히 뭘 해야지 약간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욕구가 강한 캐릭터처럼 보이기도 해서 이제 아까 기자님이 그 눈물을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를 생각해봤을 때 내가 또 하나 이뤄냈구나 뭔가 내가 뭐 자식이 생겼구나 나도 뭐 어엿한 뭔가 뭐구나 어떤 존재가 됐구나에 대한 감상에서 오는 눈물이었을 수도 있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저 뭔가 이 인물이
정말 생각하고 계산해서 흘리는 눈물이라기보다는 정말 즉각적으로 그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세계관 같은 것으로부터 오는 그런 굉장히 생리적인 반응이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은 좀 듭니다. 근데 정말 좀 오묘하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일단 이 사람은 자기가 옳다는 확신이 엄청나게 강하고 목표 지향적인 성격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을 정말 파국으로 몰고 가서라도 자기가 원하는 것은 꼭 이루어내야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영화에서 이 마티 마우저라는 사람은 스포츠맨이잖아요. 운동선수인데 사실은 이런 캐릭터 유형이 많은 경우에 예술가를 영화나 소설 같은 데에서 그릴 때 이 마티 마우저와 비슷한 방식으로 그리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예술가로서의 마티라는 느낌도 저는 영화를 보면서 좀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그런 느낌도 받으셨을지 궁금했어요. 네. 되게 크게 느꼈던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크게 느꼈고 아까 이제 뭐 마티 마우저라는 캐릭터에 대해 얘기하다가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다는 언급을 제가 했었는데 저도 사실 예술 활동이라고 하는 걸 하지만은 저도 사실 안정 추구형 예술가는 아닌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심리적으로 뭔가 정말 예술가 같은 어떻게 보면은 나도 저런 사람이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면서 봤고 그런 생각이 들면 들수록 마티를 더 경계하게 되더라고요. 이 작품을 보면서 뭔가 본인의 이득이나 뭐 야망 같은 게 우선이라 주변에 상처를 엄청 남기는 사람이잖아요. 저도 이제 그렇게 살아왔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요. 사실 안 그러려고 이제 노력을 많이 하지만 누구나 마음속에 마티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영화에 교훈이 있었네요. 마티처럼 살지 말자라는. 어쨌든 그 약간 특유의 불나방 같은 기질은 굉장히 예술가적 면모라고 생각은 확실히 하고 조시 사프디도 이제 영화를 만들면서 자기 살면서 여러 가지 마티 마우저들을 봐왔을 것 같아요. 그거를 이제 기록해낸 것뿐일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들어요. 좀 구체적인 한 명의 운동선수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여러 유형의 사람들이 집합된 하나의 개인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말씀해 주시면서 생각을 했던 게 이 영화에서 이 마티 마우저라는 주인공의 나이가 23살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23살의 나이라고 생각하면 더 이 모든 요소가 극단적인 방향으로 표현될 수 있는 나이로 설정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똑같은 저 마틴 마우저라는 똑같은 사람을 주인공으로 한다고 해도 만약에 한 10년 정도 더 나이가 든 혹은 뭐 한 20대 후반만 돼도 저런 느낌은 또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가장 그 충동성이 강한 느낌의 어떤 시기, 직업 이런 것들을 다 통틀어서 이 인물을 만들어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특히나 이제 후반부에 가서 마티가 돈을 거의 손에 만지는 것 같다가 놓치는 장면이 몇 번 있잖아요. 예를 들면 그 목걸이를 받은 다음에 목걸이를 경찰한테 바로 이제 빼앗기게 된다든가. 근데 그래서 그러면 기다리고 있어라고 하고 이제 집에 들어간 사람이 나오질 않아서 집에 따라 들어간 뒤의 상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면은 이 사람이 계속해서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포기 안 해?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포기 안 해? 라고 하는 것들을 거듭해서 질문받는 것 같은 이런 상황들이 어떻게 보면 이 사람에게는 자기가 이 탁구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순수한 열정을 끊임없이 증명해 보여야 하는 시험처럼 느껴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프디 감독이 계속해서 이런 정말 이렇게까지라는 느낌이 들 정도의 고난으로 이야기를 이끌어가지 않았나라고도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영화 본 다음에 일단은 영화에서 음악이 워낙 좋았기 때문에 혹시 좋아하시는 음악 영화 혹은 음악을 잘 쓴 영화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작품이 있다면 추천해 주실 만한 작품이 있을까요? 일단은 뭐 제가 이제 좀 참여하고 있다고 했던 영화 작품이 그런 영화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말하니까 되게 마티 같죠. 아까 교훈을 얻었다고 하셨잖아요. 네, 어떤 교훈인 거예요? 영화를 본 지 너무 얼마 안 돼가지고 그 교훈 제 안에도 어쨌든 마티가 있다라는 걸 다시금 확인했고 일단은 뭐 계속 언급한 이제 조시 샤프디가 매니 샤프디랑 이제 형제로 만든 작품들 뭐 굿타임이나 호템스 같은 작품들 그때도 다니엘 로바틴이 계속 작업을 했었는데 그 전작들의 음악과 그 영상의 결합도 너무 좋았어서 이제 당연히 언급을 해야 할 것 같고 그리고 뭐 이제 기자님이 뭔가 스크립트를 준비해서 저한테 이제 사전에 보내주셨을 때 이제 이 질문 해주시는 거에 루카 구아다니노의 언급이 있어가지고 자연스럽게 제가 그쪽으로 연결이 되더라고요. 이 챌린저스 네. 같이 썼죠. 챌린저스도 있었지만은 저는 그 콜미 바이 유어 네임이 음악을 정말 탁월하게 잘 쓴 작품이라는 생각도 들어서 루카 구아다니노 언급을 해주셔가지고 덕분에 제가 답이 좀 수월하게 나왔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지브리 스튜디오의 작업으로 많이 인지하고 계실 히사이시조가 뭐 기타노 다케시 영화에도 참여를 했었는데 하나비라는 작품 제가 영화음악 얘기할 때 하나비 얘기를 되게 자주 했었는데 그 하나비라는 작품도 이제 그 히사이시조의 테마가 빛나는 순간들이 있던 영화여가지고 뭐 그런 작품도 언급을 해보고 싶네요. 이 사프디 감독의 다른 영화들도 언급을 해주셨는데 이 사프디 감독하고 다니엘 로바틴이 계속 같이 이제 작업을 하기도 했습니다만 이 감독의 영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음악이 없는 순간에도 음악적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우리가 영화 음악이라고 하면 정말 문자 그대로 음악이 나오는 순간들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지만 사실은 그 음악 바깥에 있는 순간들의 사운드 같은 것들도 음악적이라고 느껴지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거든요. 특히나 이렇게 스포츠를 다루는 경우에 그럴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이 영화에서 느끼셨던 음악적으로 느껴지는 또 이 음악이 사용되지 않은 순간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수 있는 게 있을까 여쭤보고 싶어요. 네. 일단 저는 이 일을 직업으로 하는 사람으로서의 이제 시선도 있을 텐데 그 음악 감독 그러니까 이 영화라는 한 작품이 나오기 위해서 이 소리를 다루는 여러 분야의 사람들이 이제 투입되는데 다니엘 로파틴처럼 음악적인 역할을 해야 되는 뭐 음악 감독 같은 사람이 있을 수 있고 현장에서 벌어지는 어떤 뭐 대사가 됐건 뭐가 됐건 그런 소리를 이제 녹음하는 뭐 동시 녹음 기사가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뭐 이제 탁구공 소리가 됐건 뭐 걸어다니는 소리가 됐건 이런 소리들을 촬영 후에 또 따로 녹음해내는 이제 폴리 아티스트가 있고 이제 그런 식으로 소리를 다루는 여러 분야의 사람들이 있는데 이 분야가 따로 뭔가 유리되어 있지 않고 긴밀하게 협업을 해야지 정말 결과적으로 음악도 그렇고 뭐 탁구공 소리도 그렇고 그런 게 조화를 이루는 작업이 나올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 영화 음악에는 특히나 이제 뭐 팝 음악처럼 무슨 벌스, 브릿지, 코러스 이런 형태가 뚜렷하지 않은 앰비언틱한 음악들이 자주 쓰이곤 하는데 영화에는 그 앰비언틱한 음악, 그 앰비언트가 이제 뭔가 공간이나 이런 환경을 의미하는 단어잖아요. 환경의 음악이 잘 녹아들기 위해서는 이미 존재하는 환경 속의 소리들과의 융합이 되게 중요한데 그 점에서 뭔가 되게
이 마티 스프링이라는 작품은 달성률이 높다라는 생각을 확실히 하게 됐어요. 뭐 아까 탁구공 소리와 어떤 다니엘 로파틴이 만든 음악의 어떤 인과관계 뭐 그런 거에 대한 얘기를 했었지만은 이 그 폴리나 동시녹음 소스들과 음악을 또 엄청 분절시키는 연출들도 저는 많았다고 생각했거든요. 특히나 이 극장에 와서 들어오면서 더 그런 점을 느꼈는데 그 여러분들이 느끼셨을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음악이 컸어요. 꽤 크게 막 누군가는 좀 귀가 아프다고 느낄 수 있을 만큼 볼륨이 컸는데 그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대사는 굉장히 작았단 말이죠. 제가 집에서 볼 때 이 차이가 너무 커가지고 이제 음악 나올 때는 볼륨 줄였다가 대사 나올 때는 볼륨 다시 올렸다가 하면서 보게 됐었는데 그런 의도들이 이제 일부러 음악을 통해서 다시 다른 세계로 담궜다가 대사가 나올 때 다시 뭐 마티가 겪는 어떤 드라마에 다시 집중을 시킨다거나 하는 오히려 그 앰비언트라는 개념을 의도적으로 파괴하는 그런 모먼트들도 되게 재밌게 느껴졌어서 극장에서 와서 들으니까 이 돌비 시스템의 사운드가 음악이 나올 때는 엄청 도드라지게 들리고 이 서라운드 시스템 이 앞에서만 나오는 소리 말고 이제 뒤에서 나오는 소리들도 있잖아요. 옆이나 그런 거에 강점이 음악이 나올 때 확 도드라지게 들려서 또 다른 체험적인 요소가 극장을 위해서 준비가 되어 있었네라는 생각이 또 들고 이제 그런 분절과 연결을 좀 되게 능숙하게 다루는 음악 연출들이 아니었나 소리 연출들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말이 너무 길었죠? 아니요,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진짜 지금 말씀해주신 것처럼 실제로 음악이 나올 때 사운드가 엄청 큽니다. 그래서 사실 다른 소리들이 들리지 않을 정도로 음악이 완전히 그 장면을 지배하는 느낌으로 나오는 경우들이 있는가 하면 그 경기 장면들 나올 때 우리가 가장 먼저 주목하게 되는 소리들은 당연히 이 공이 이렇게 정말 탁탁탁탁 다니는 소리지만 저는 사실은 이런 스포츠를 다루는 영화들을 볼 때 제일 재밌어하는 좋아하는 사운드는 숨소리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그 숨이 가빠서 헉헉거리는 그게 단련되어 있는 선수들임에도 불구하고 엄청나게 헉헉거리는 상황에서 이제 숨소리가 이제 그 화면을 꽉 채울 때가 있는데 이제 그런 때 스포츠 영화 보는 맛 같은 게 또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이건 정말 그런 헉헉거리는 소리를 들을 때는 이 소리를 듣는 사람도 자기도 모르게 약간 숨이 가빠오는 것 같은 느낌을 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도 이 영화가 보시는 분들이 이 마티 슈프림이라는 영화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좀 더 사운드적으로 더 밀착해 있게 만들기 위해 여러 가지 이제 준비들을 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길게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슬슬 정리를 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이야기해주신 소감 말씀해주시면서 오늘 혹시 준비하셨는데 못다 하신 이야기가 있다면 들었으면 좋겠는데요. 일단 실리카겔 콘서트 언급을 꼭 하고 싶었고 9월 26일, 9월 27일 양일간 이 동네 근처에 있는 올림픽 공원에 위치한 이제 체조 경기장 KSPO 돔에서 이제 공연이 개최가 될 예정이고 마티와 엔도의 결승전 이상 재밌게 공연을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일 뒤에 신곡이 발표가 될 예정인데 신곡도 잘 감상해 주시고 8월에는 또 앨범이 나올 거니까 앨범도 잘 감상해 주시고 저기 조시 사프디와 다니엘 로파틴도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네. 네, 콘서트 며칠이라고요? 9월 26일,
9월 27일 이때가 추석이라서 뭐 이제 사정상 못 오는 분들도 좀 계시리라 짐작하지만 발상을 좀 바꿔서 가족분들이랑 다 같이 오시는 그런 대안도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해 주십시오. 네, 그래서 마티 마우저와 엔도 고토 선수의 경기보다 재미있게 콘서트를 하시는 것으로 일단 기대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오늘 저희 이야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영화 보시고 사실 이 마티 슈프리님이 어떤 영화를 기대하고 오셨을지는 모르겠는데 어렴풋하게 이야기 이렇게 문장으로만 보고 오셨을 때하고 실제로 보시면서 하고는 진짜 인상이 좀 많이 다른 영화라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인상을 주는 것들 중에 이 사운드와 음악이 너무너무 큰 역할을 하기 때문에 김한준님 이야기가 여러 가지 면에서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영화 얘기 많이 남겨주시고요. 김한준님과 또 뵙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기자님에게도 큰 박수 한번